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터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각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에 관련한 법안은 안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심의가 됩니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임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3당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122석, 38석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뒤 명목상 투표로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당에 배분된 숫자만큼 정당에서 신청하고 조정합니다. 무소속이나 정의당처럼 비교섭 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상임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호 무소속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영남 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윤종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까지 나서서 환노위 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호 위원은 노동법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요구가 쉽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으로 오랜 세월 언론개혁을 위해 활동한 언론 전문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유도 언론 문제를 국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뒤에도 언론개혁에 필요한 사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외통위로 배정받았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면서 미방위로 배치되지 못한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가 외통위로 배정된 것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한 일이었다. 전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채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당 상임위 정수 조정 특위에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우리 당의 누구도 이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 지형에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공정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언론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 의원은 미방위 배정이 안 된다면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내분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에 새누리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내지는 전반기, 후반기 등으로 나눠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회 본청 내 별도 사무실 공간 제공, 전문 의원 배정, 월 700에서 800만 원의 수당 지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구 사업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에 있어 엄청나게 유리한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미방위, 정보위, 안행위, 국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았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중에 상임위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되는 정보위원장에 오히려 국정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방산비리가 터져나오는 국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행위, 언론개혁의 열쇠가 될 미방위를 새누리당이 맡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개혁이 20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이 모여 국민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방송과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쓴다 하루를 쓴다 두 팔로 춤추며 다가올 그날 뒤틀린 작은 손 흔들거려도 움켜쥔 꿈으로 하루를 쓴다 하루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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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쓴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제 하루를 쓰다라는 그 프로젝트의 최성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를 쓰다를 진행하고 있는 최성문 작가입니다. 네. 하루를 쓰다 이 프로젝트 저희 국민TV에서도 몇 번 다루긴 다뤘는데 사실 이제 더 아니면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나오신 거니까 하루를 쓰다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365명이 하루의 날짜를 직접 써서 만드는 어떤 그 달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달력을 이제 365명이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쓰는 거죠. 이제 뭐 1월 1일이면 뭐 1 쓰고 뭐 2 쓰고 뭐 이런 식인데 네. 이걸 왜 하시게 되셨어요? 누구나 하루는 공평하잖아요. 예.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고 그런데 이 소중한 하루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이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니까 하루의 날짜를 써서 또 그 날짜를 쓴 사람들을 주목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소중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또 우리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를 좀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더 의미 깊은 게 단순히 365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 나온 달력을 통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2차적인 그 뭐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들이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특히 시즌 1 때는 노숙인 재활 프로젝트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예술 행위로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재능 기부나 이런 네네네. 일단은 365명이 시간을 저하고 맞춰서 숫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 기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그 달력이라는 그걸로 제작이 되고 그 달력 수익금의 순수익금 전액을 또 기부를 통해서 어떤 소외 계층을 또 돕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운동은 예술 작품이지만 또 하나의 나눔의 예술 또 나눔 운동 이런 차원으로 좀 이게 승화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실 이제 뭐 하루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다 365명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을 어디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 다 거의 대부분 찾아가시는 거죠. 네.
찾아가서 직접. 이게 선배 지금 드리는 네. 말인데 그 2년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네. 제가 이 처음 취재를 그-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 당시에 놀랬던 게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때 거의 이제 완성될 무렵이었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술계, 우리 문화계, 연예계 쪽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만났나 싶을 정도로 다 만나고 다녔어요. 원래 인맥이 좀 넓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닌데요. 그냥 평생 살아온 인맥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누구의 친구 또 어떤 분들의 친구 이렇게 해서 하여튼 라인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당시에 취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를 쓰다라는 그 글씨 자체를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신영복 교수님께서 쓴 걸 보고서 이건 그냥 소위 얘기하는 필이 확 꽂힌 거예요. 필이고. 예, 근데 그 글씨만으로도 의미가 예, 깊죠. 너무너무 깊어서 사실 그 신영모 선생님은 메일로 보냈어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 글씨를 받고 싶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아,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네. 직접 쓰셔갖고 네, 그거를 네. 우편으로. 네, 왜냐하면은 또 오는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루라는 그 안에 사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많죠. 그때 365명이니까. 네, 시즌 1 때도 많고 시즌 2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 먼저 해드릴까요? 일단 뭐 네팔도 네. 가셨다고 하는데 네팔 얘기 한번 가장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선배가 짚어주셨지만 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근데 2는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선배 말씀대로 네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돌면서 터키까지 유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제가 일단은 노숙인들은 하루를 잃어버리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모두가 또 이 소중한 하루를 잃어버리고 있고 또 모두가 평등한 하루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공평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항상 사회는 뭐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없죠. 그러니까 네.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하루가 누구나 공평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닐까. 네네.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하루는 공평하니까 당신 하루를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해요라고 저한테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즌 1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 뭐 꼭 노숙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유명하신 문화예술인들 또 암 환우들 또 뭐 자폐아들 또 장애인들 또 광장 시민들 굉장히 뭐 여러 분들을 만났고요. 국내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번 시즌 2는 조금 더 발을 넓혀서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화가 다른 분들, 또 민족이나 인종,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차별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공평한데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하루를 쓰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작년 7월에 먼저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 갔다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류가 엄청나요. 제가 거리를 걸어가면 저를 불러요. 한국 사람이냐고. 오.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받은 분들도 있어요. 숫자를. 그래서 그 터키를 출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네팔은 사실 되게 우연이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는 걸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정말 인연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저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만남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4월 25일 날 네팔이 지진이 났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났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80년 만에 그렇게 심한 지진이 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SNS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언니가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벌써 네팔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SNS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꽂힌 게 뭐였냐면 급하게 대한생리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회용 생리대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는 자연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네팔 친구들이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천이나 이런 것들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정말 금방이었어요. 바로 카톡으로 한국에서 대한생리대를 만들면 도움이 되냐고. 근데 정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도움된다.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또 SNS로 네. 또 이제 또 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네, 이거는 이제 하루스라 별개로 지진이 났는데 대한생리대 만들고 싶다고. 근데 정말 없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 1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카페에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3시간 했나? 2시간 했나? 10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또 SNS에 올렸죠. 그 한 상황을. 그래서 만든다.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붙어줬죠. 재봉틀로 진짜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2달 동안 64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그것도 우연인데 4월 25일 날 그 지진이 났잖아요. 7월 25일 날 딱 3개월이 된 날 네팔로 출발했죠. 그러면 이제 네. 그 네팔에 가신 배경은 사실은 이게 하루를 쓰다라는 프로젝트 별개로 별개였죠. 네, 그 대한생리대를 네. 어떻게 이제 단순히 네팔의 여성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리대를 갖고 가셔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하루 쓰다의 어떤 작업도 시작이 되시고. 네네. 그런 어떤 우연의 만남들이 이 프로젝트를 좀 가슴 뛰게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별로 어떤 이제 그 인원수를 정해 놓고 출발을 해요?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팔이면 10월달, 뭐 11월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네, 그 사람들만 딱 하는 건지. 네, 달을 정했죠. 네팔 같은 경우에 4월 25일 날 지진이 났기 때문에 4월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사실 막 여진이 있어서 신문상이나 방송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목숨 걸고 같이 갔죠. 그리고 그 언니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한생리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그분. 그래서 같이 가면서 정말 갔는데 정말 카트만두에 도착했거든요. 진짜 지진의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집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집이 다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돌이 다 무너졌어요. 그 안으로 뚫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치유받더라고요. 무너진 곳에 생명은 자란다. 여기에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루를 쓰다 기대하지 말아라.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지금 지진 때문에 정신없는데 어려울 수 있다. 저한테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요. 사실 마음을 내려놓고 왔지만 그걸 본 순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대한생리대를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또 대한생리대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이제 네. 시골이나 네네. 그러니까 거의 차가 갈 수 없어서 막판에는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 30분이나 20분 이런 데 가서 정말 그 밤에 빛이 없어요. 이 등불이 없는 그런 데 가서 또 나눠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는 하루를 쓰다. 그러니까는 봤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숫자 하나 받기 위해서 네. 하룻밤을 보내고 네. 그걸 와서 그게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이제 그 하기 전에 뭐 이 글씨 쓸 때 자폐아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더 잘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막상 저도 이제 숫자를 써보려고 그랬더니까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숫자지만은 막상 쓰려고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던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숫자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삶이 거기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숫자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시간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어느 하루. 그리고 그 숫자에는 자신이 어떤 필체가 담기잖아요. 그건 문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았어요. 이상하게. 이게 근데 진짜 저도 우리 작가님이 그 고맙게도 우리 작가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해서 그 달력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저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녹화 전에 피터 선배랑 저랑 지금 네. 같이 썼는데 선배 말이 정확해요. 솔직히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네. 딱 이거는 획을 하나 긋는 순간 뭔가 아릿한 감정이 여기서부터 딱 밀려오는데 그거는 써본 사람만 알 수 있죠. 네. 뭔가 숭고해져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해갖고 이 숫자가 어떤 달력에 들어간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그러니까 내가 쓴 숫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심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의미 깊은 예. 거는 작가님 말씀대로 이 달력이 단순히 기록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의 삶이 되고 그게 네.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사회적 의미가 너무 크다는 네. 게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깊게 또 이야기를 해요. 아주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리고 SNS나 또 앞으로 이제 또 제가 책을 쓸 건데 그런 것에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단상을 적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날짜를 창조한 사람의 그분을 또 알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또 누군가를 돕잖아요. 나눔의 예술, 또 시간의 예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과정을 따라와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의 예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달력 하나 보여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너무 네. 이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쓰다를 정말 쓰면서 나의 하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오늘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이제 19 해갖고 이제 원래 19가 이제 12월 19일 를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12월 1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고, 그 다음에 19가 이제 요번에 이제 내년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쓰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앞으로 그 순간들 어떻게 지낼지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숫자를 쓰고 막. 네네, 그럼요. 그 숫자를 쓸 때 이제 그것도 우연과 필연의 만남인데요. 그 달에 꼭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생일도 쓰고 싶기도 하고, 결혼 100일 전이다. 이렇게 의미 있게 담기도 하는데, 또 피터님처럼 그 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날을 또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나름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이거를 쓴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숫자라도 꼭 내가 쓰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숫자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사실은 하루를 참여했다는 거에 더 깊은 의미를 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작가님 부자세요? 아니요. 아니 지금 어찌 보면 물론 본인의 직업이 작가라는 직업이 있지만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았죠. 금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다 충당을 해요? 잠시 제가 이제 이제 일정을 봤더니 네. 1월 하고 2월은 이제 다문화 외국인들, 그다음에 3월은 터키, 4월은 네팔, 5월은 일본, 6월은 탈북 스터미, 7월은 중국, 8월은 몽골, 9월은 조선. 이 너무 많은 거. 이건 사실 세계일주 여행가 같은 그런 일정 같은데, 네네. 이제 외국을 나가면 비행기표도 그렇죠. 하고, 또 이제 숙식, 그다음 또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오고 하는 이 차비, 이런 것들 현지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 작가님 5개국 지금 얘기만 들으면 한 6개국어, 네. 7개국어인데 지금 한국어밖에 못합니다. 전부 다 동양으로 하고 있고요. 다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일단은 재능 기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 값이나 그러니까 활동비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개월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사실 5월 31일 날 그만뒀어요. 병행이 힘들더라고요. 이걸 전념하고 이 싶어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네. 돈 벌어 갖고 네. 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냐 그 힘든 거를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많이 하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왜 또 하냐. 근데 사실은 하루를 쓰다의 최대 그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것보다 저를 도와요. 제가 성숙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아시아인들과 함께 하루를 쓰다잖아요. 처음에 단순했어요. 아, 이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 못 품지? 나랑 조금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면서, 내가 편견이 많은 거예요. 그 생각 자체도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문화, 다양성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완전히 문제가 더 커졌어요. 고민이 더 커졌어요. 사실 이제 네. 그 난민분들을 이제 만나시던데 저도 사실 이제 난민 취재를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우리 사회가 뭐 이런 나 이론상으로 이제 어떤 난민을 취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난민들을 만나셔갖고 그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탈북 세터민도 난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두만강을 건너올 때 가족들이 굉장히 대거로 오셨나 봐요. 친척도 한 10명이 넘는. 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어려서 제 생각에는 한 3-4살쯤 하여튼 어려서 이렇게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북 세터민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너 탈북인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아 정체감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가족이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방황했대요. 또 네, 왜냐하면 대방감도 들고. 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자랄 때 탈북 세터민이 오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제 왕따도 시키고 괴롭히고 이러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도 탈북 세터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밝히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을 했대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는데 지금도 사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탈북 세터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런 청소년기에 굉장히 아리를 많이 한 거잖아요. 정체감의 아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 대학에 가 있는데 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고통을 네, 받았고 네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난민들 상황이 그런데 저는 거기 안에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저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은 방글라데시 난민들을 만나요. 우리나라에 한 6-7년 전에 와서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가슴이 떨려요. 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사연 없는 사람 맞아요. 없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좀 모아야 되는 그런 게 필요잖아요. 이게 프로젝트니까. 네네.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많은 비용이 들 텐데 또 그러니까 2014년에 그 부분 이제 펀딩을 어떻게 마이너스는 안 되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비로. 아무도 그 페이를 가져간 게 아니라 다 기부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흑자다, 적자다 이 차원을 좀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게 저는 흑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사실 조금 겁나요. 두 번째 할 때가 좀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네. 어떻게든 했는데 네. 두 번째는 그만큼의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네. 첫 번째는 사실은 무모하게 앞이 안 보이니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어려운 지점을 제가 다 알아요. 어디에 뭔가 그 돌멩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 고비가 있는데 지금 네. 앞으로도 계속 고비가 있으시겠죠? 네네. 지금도 사실은 아직 디자이너를 만나야 되고요. 디자인 작업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것도 펀딩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인쇄 비용도 들죠. 유통 판매도 해야 돼요. 아직 정해지지 이게 않았어요. 시즌 1 때는 노숙인 재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칭했잖아요. 그 사업이 실제로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그걸 통해서 실제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어떻게 진짜 재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재활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기금을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노숙인을 돕는 그 기금을 모아서 만두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사실 만두 가게를 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하루를 쓰다 그 금액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일부예요. 근데 이 일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네. 그 밑바탕이 되고 어떤 한 걸음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이걸로 종자같이 씨앗이 네, 되고. 이걸로 다 도울 수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만두 가게가 열어졌고요. 그렇게 된 거죠. 처음 시즌은. 이번에는 좀 비슷해요. 사실은 이번에도 노숙인들도 같이 써요. 그분들도 같이 쓰고 좀 더 넓어진 소외 계층을 위한 어떤 그 가게를 또 열고 싶고 또 하루를 쓰다가 첫 발자국이 돼서 누군가가 또 도와주기를 원해요. 예, 이게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즌 1에는 이제 그 노숙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가고 소외 계층. 그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뭐 세터민, 민, 그다음에 난민, 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구성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또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정 가게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구체화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점점 구체화 될 것 같아요. 이게 선배 이게 정말 저는 좀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혐오와 어쩌면 무관심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 자체에 이 혐오에 대한 문턱을 많이 낮춰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스스로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노숙인이라는 명징한 그 집단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적인 아시아의 문턱 자체를 많이 낮추려는 시도를 스스로 깨닫고 네. 실천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이 네. 영향력은 많이 없지만 사실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요 히키코모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히키코모리를 돕는 집단과 함께 이 작업을 했고요. 히키코모리 이제 집에서만 계속 이제 네네 혼자서 운동형 외톨이? 운동형 외톨이고 또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적응 못하고 또 청년 실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는 친구들이 히키코모리 친구들인데 그 친구를 케어하는 집단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사회로 다시 걸음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룹들과 작업을 했고요. 또 넓게는 이 도시가 이런 소외계층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난한 예술가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하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사실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일본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확대되면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계층이 사실은요, 저도 소외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떤 탈북 세터민, 난민, 노숙인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아니면 돈이 없거나 벌써 사람들이 물어요. 이력을 묻잖아요. 명함을 먼저 내밀고. 근데 명함을 내밀 게 없잖아. 그럼 난 이미 소외계층인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만나줄 것인가. 만나야 해요. 만나야 이 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참 예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뭐 장애라든지 어떤 피부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병이 들었거나 이런 외적인 요인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은 외적인 요인보다 돈, 어떤 사회 경제적 그런 지위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아예 뭐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아예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청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나 서로가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우리 사회가 이 어떤 처음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24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24시간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는 달력 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서요. 그거를 이제 어떤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게를 누구나 와서 좀 공유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뭔가 창조해내는 장소 그리고 또 그거 어떤 수익이 오고 가는 그래서 소외 계층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누군가 나도 할 수 있다. 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지만 좀 예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인상적인가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조차 그런 목표, 희망, 그다음에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너는 일을 못하니까 너 그만둬. 네네. 너는 불성실하니까 넌 안 돼. 넌 학력이 안 돼. 자꾸 이러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시아인인데 또 아시아인을 오히려 또 약간 그렇죠. 편견을 더 그렇죠. 갖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아시아인들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거나 뭔가 그 능력이 있으면요 차별받지 않아요. 이제 또 그런 걸 또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본의 역량이 이게 새롭게 우리를 차별시키는구나. 이걸 또 제가 또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만난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편견도 조금은 네,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자기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저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요, 사실은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진짜 바뀌지 않고요. 한 명 바뀌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저는 단 한 명만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스타를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철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행동과 또 다른 예술과 또 다른 어떤 작품으로 이 사회에 말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원해요. 저희가 이제 그 하루를 쓰다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최성문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촉박할 수도 있는데 촉박해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198명을 만나야 돼요. 사실은 원래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는 200명이었는데 두 분이 고맙게도 써주셔서 198명을 만나야 되고요. 9월까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해야겠죠? 해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2018년으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월까지 사람들 만나서 네. 글씨를 받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디자인 작업 들어가야 되고 또 사진 넣어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요. 네. 하여튼 올해 안에 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네. 사실 글씨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 글씨가 꼭 달력이 있었고 그림 전시됩니다. 두 분의 하루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전시돼요. 그럼 스토리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저희도 이제 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SNS로 그나저나 함께. 머리글은 신영목 선생님. 네, 신영복 선생님 그때 이제 주신 글 또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1월 너무너무 귀하게 받았는데 또 그 정신과 철학과 생각을 이어서 이번에도 신영복 선생님 하루를 쓰다로 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 사단법인 그 더불어숲 재단에서요. 그 신영복 선생님들 제자분들이 만드신 거거든요. 거기서 2017과 2018년을 선생님이 쓰신 글이 저장되어 있대요. 그거를 폰트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같이 이제 2년 연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런 게 정말 누가 봐도 작은 거잖아요. 그냥 숫자 하나 쓴 건데 이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좀 다른 사람과 자기의 삶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365명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쵸. 364명을 만나고 10월 31일을 비워두었거든요. 옛날에 왜 하루는 일부러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달력을 사신 분이 직접 쓰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365명을 뛰어넘어요. 몇만 명? 하여튼 더 많은 그쵸. 사람이면 사실 우리가 시간이 24시간이지만 24시간이 아니잖아요. 무한대 시간이잖아요. 그 의미를 좀 담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끝으로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이 달력은 선배 주변에 선물로 줬을 때 자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한 10개 정도 사갖고 한번 10개는 아니죠. 더. 그러니까 주변에 이거는 달력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이 구입하고 많이 나눠주면은 중요한 건 SNS 친구들에게 모두 다 사라고 해서 SNS 친구들이 나도 샀어. 같이 참여하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증샷 해야겠다. 네, 인증샷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하루를 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신다면. 네.
하루를 쓰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아까 하신 것처럼 하루를 썼잖아요. 날짜, 하루를 창조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내가 하루를 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나의 하루에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를 쓰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나의 하루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나누는다.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쓰다에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좀 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전시 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꼭 오셔야 됩니다. 지지도 좀 하고 네. 제 그림, 네. 그림입니다. 하루라는 그림이죠. 네. IM피터의 하루를 네. 꼭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자가 간다.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어디를 또 다녀오셨습니까? 좀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어요. 네. 일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지금 녹화 날인 화요일 오전까지 거의 2박 3일을 2박 3일. 한 네. 몇 킬로나 걸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완전 서울을 정말 한 바퀴 돌다시피 하면서 걸었는데 왜 걸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광호 열사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이어서 다룰 유성기업의 한광호 노동자가 있잖아요. 네. 약 100여일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탄압 속에 사측의 탄압 속에 이제 목숨을 이제 끊으신 분인데 시청역에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시청 그 바로 앞에 시민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더 알리고 그리고 이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그 선택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분향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100여일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뭘 대수냐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또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정말 주변에 가까운 친구 정말 그 지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 정말 똑같은 죽음이 또 발생될 수 있고 그럼 지금 100여일이 됐지만 해결된 게 없다는 거 그 차이가 이게 중요해요. 비단 지금 이 한강호 열사뿐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 지금 죽음이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남양주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지금 한강호 열사 죽고 나서도 유성 내에서도 또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쌍차에서도 계속 죽어나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했냐. 분향소는 차렸지만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해결을 하겠다. 유성기업이 현대차 산하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기업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현대차로 분향소를 옮기려고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분향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도 병원 시체 안치실에서 냉장고에 있어요. 장례를 못 치르고. 그래서 가시는 게 외롭지 않게 함께 이 가는 길을 우리 연대한다는 의미로 꽃상여를 만들었습니다. 꽃상여를 만들어갖고 지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 포함해서 같이 사회에 연대를 해주는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상복을 입고 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을지로, 명동,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집, 한남동, 강남역, 서초, 양재까지 해서 2박 3일 동안 지금 녹화한 날인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전역을 이제 그렇죠. 고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자살이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자살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살이 아닌 게 CCTV로 회사에서 모든 활동 다 감시하고 그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 파괴하면서 용역 깡패들한테 맞고 월급 차압당하고 이 한강호 열사만 해도 소송이 11건이었어요. 이 피말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그런 내부의 얘기는 모르고 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자살해? 네가 못 버텼으니까 그렇죠.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꽃상여를 타고 너무너무 저도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같이 더 이악 물고 걸은 이유 중에 이 꽃상여가 갖는 의미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코스에서도 일단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중심지를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국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의미는 꽃상여를 일단 들고 상복을 입고 걸으면은 차도를 걷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도 실제로 걸을 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었냐? 한광호가 누구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꽃상여라는 것 자체를 저도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것도 서울 도심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죽음을 도심. 더 알린다는 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업 차원과 노동자 차원의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들렸습니다. 국회를 이틀째 들려서 새누리당과 일당이 된 더민주에게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면담까지 요청을 했어요. 국회 안까지 들어갔나요? 국회 앞까지만 있었고 당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사로. 근데 못 만났죠. 왜 안 만나준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만나준 건데. 일정이 바쁘면 사람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한노위 차원이라든지 이건 국회 차원에서의 뭐 청문회라든지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죽음을 자꾸 사람들이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거는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럼요.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냐. 그 노동자의 가장 기본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나라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 노조 파괴를 현대차에서 공작을 해서 지금 없앴다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되고 있는 정몽구 회장, 한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해서 문화재 후에 규탄 발언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내일 최종적으로 양재동으로 가서 현대가 직접 책임져라. 분향소를 양재동 그 현대 본사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 6월 24일이면은 한광호 노동자가 죽은 지 100일이 됩니다. 근데 6월 24일 100일 그때까지 해결이 돼야죠.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꽃상여까지 했는데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몇 년을 꿈쩍도 안 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환노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 다뤄갖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청문회를 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노조운동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노조를 정말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조를 말살한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 노동권을 아예 죽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일까지 뭐 20대 국회 이제 개원이 됐는데 뭔가 해결 방법 이렇게 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노조 차원에서 만나고는 있는데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 방송을 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두에게. 결국에는 사회적 차원의 연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내일이 될 수 있고 함께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요셉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왜 택배는 일요일 날 안 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택배 아저씨 일요일 날은 쉬어야지. 그랬더니 왜 쉬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노동이라는 그 개념이 없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노동자가 쉬어야 되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도 인간적인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강호 노동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큰 일인데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들이 당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날 정도로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내일 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는 이제 건가요? 문화재가 거기서부터 집중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간이 분향소가 있긴 한데 내일이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해결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이제 투쟁이 이제 이어진 거니까 우리 이제 조합원과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내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의 그리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그 부분 계속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100일째 되는 날도 저희가 따로 한번 김 기자 간다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야. 자녀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유성기업의 지금 상황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유성기업 일부 노동자 한광호는 왜 죽었는지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 유성기업,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노조 파괴라는 이제 유성기업이 딱 나오는데, 이 노조 파괴를 좀 법적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노조 파괴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노예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본이 시키는 대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일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노조 파괴거든요. 그 이상으로 대등하게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왜 노예가 자꾸 우리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게 노조 파괴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미 그 선진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3아웃제 뭐 이런 비슷한 걸 도입을 많이 하죠. 부당 노동행위 한 번 경고, 두 번째는 뭐 벌금, 세 번째는 퇴진, 나가라. 너희는 더 이상 노동자를 못 지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노조 파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불붙인 것이 뭐 타임오프제부터 시작을 해서 복수노조법이 도입되면서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노조법 자체가 이제 우리 노동 3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노조는 교섭을 할 수 없는 교섭권을 박탈시킨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수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되는 건데,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열어주는 것이 또 개별교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측에게만 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일으키냐면은 2011년도 유성 사례 들게 되면은 저희가 다수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영노조가 소수고, 근데 단일 창구 절차를 밟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하고만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측이 개별 교섭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용과 저희와 같이 교섭을 하는데, 어용하고는 선교섭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임금 인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그 무슨 장려금, 타결금 뭐 이런 걸 먼저 줘요. 그리고선 금속한테는 안 주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임금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계속 미치는, 아니면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권리가 사측에 너무 많이 부여돼 있어갖고, 지금 어떤 이제 이사한테도 노동자 이사를 좀 파견하고, 노동자 출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외국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절대 노조에 손배소 가압류 못하게 하는 것들. 지금 저는 이 노동자에게 손배소 가압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몽둥이 갖고 멍석말을 한 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서 이제 사람 목을 베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유성애도 지금 가압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아까 그 계속 말씀드렸던 해고자, 2차 해고까지 된 사람이고, 손배 가압류에 또 포함된 사람이고, 지금도 뭐 계속 각종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1심,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여기서 이제 10억이 넘게 11억 정도에 대한 손배가 선고가 됐어요. 이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이긴 한데, 이 손배라는 자체가 쟁의권, 그러니까 법적 대법에서 판리한 일정 부분의 사측의 물량을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을 판결한 것을 또 뒤집는 거거든요.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또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러면은 실적 쟁의 행위를 어느 선까지 둘 거냐, 이거에 대한 실적 선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손배 청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제압할 수 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유성기업 2011년 당시에 경찰들의 단기 대응 방안, 그러니까 유성기업 그 대응 방안 매뉴얼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도부나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집행부나 지도부들에 대한 수배를 빨리 하고 복귀시킨 다음에 징계를 유도해라 뭐 이런 내용을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문건을 제시를 해요. 거기에도 손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우리들을 계속 짓누르기 위한 방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상 더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유성기업의 그 보여준 말씀 오늘 이제 뭐 얘기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단순한 어떤 한 그 회사에 노동조합에 쏟아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그 우리나라의 모든 조금만 자기 권리를 찾는 말 그대로 진짜 옳은 일을 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쏟아지는 것들인데 그게 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전 지금부터라도 어떤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국회 쪽이랑 뭐 지금 이번에 20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정치권을 통해서 어떤 노동법 관련된 근데 뭐 워낙 박근혜 정권이 지금 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갖고 좀 뭐 이렇게 딱 그 20대 국회에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과 그 야당 의원들과 어떤 그 노동법 관련돼서 뭔가 좀 접촉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상태 실질적 입법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전 지금 얘기했던 그 손배가 합류를 잡자 손잡고하고 같이 저기 했던 이제 노란봉투 입법 발의해서 그때 19대에서는 안 됐어요. 그래 20대까지 지금 연계를 해서 좀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손배를 직접적으로 노동자 파업에 의해서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는 법까지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 지금 이렇게 노조 파괴 관련한 복수노조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정말 이게 사측이 갖고 있으니까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노조가 다수면은 소수 노조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소수면 야 너네 소수니까 너네랑 안 할 거야 그러고서 다수한테 가고 정말 이게 지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들 보면서 참 답답한데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우리나 새로움이 많니 노조파괴 진짜 유범 정몽을 구속하고 한강호 일산을 달려내라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불이 날 새로워하니 아니 예, 현대자동차 개입 관련한 부분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2011년도 직장폐해 당시에 현대자동차 총괄 구매 이사가 직접 들어와 있었고, 차량을 끌고 왔었는데, 그 차를 이제 이후에 저희 보고 빼달라고 그랬어요. 키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을 빼는 과정 속에, 문건 파일처를 하나 발견을 했었고, 그 밑에 이제 택에 창조 컨설팅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제 단기 대응 방안 관련해서. 네. 그래서 처음 그때 그것을 입수를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도 SJM 용해폭력, 유성의 용해폭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국회에서 용해폭력 청문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창조에서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건을 은수미원한테 다 전달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직접적 개입을 했다는 것, 그 내용으로는 직접 현대자동차에 보고하는 이메일이 쭉 있었고, 그리고 최근 2016년도 1월적에서 검찰이 그 당시 압수수색했던 자료, 노동부가 정리한 내용을 받았는데, 현대자동차 양재동에서 왜 아직까지 어용노조를 조직적 확보 방안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꾸짖고, 이거에 대한 대응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본사 10층으로 올라와서 회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유성기업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회합을 가졌던 식사, 뭐 접대하고 뭐 저기하고 만났던 이런 것이 121건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유성기업에서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까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난처하다. 참. 네. 이런 내용을 써서 얼마나 현대에서 이렇게 뭐 막무가내 이로 하면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조직 방안부터 해가지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난처하다는 이런 입장이 또 메일까지 나오고 그럼 제3자가 누가 봐도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은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어린애가 보고 초등학교가 진짜 이해할 정도여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노동부는 단 한 번도 기소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노조 파기 시나리오 문건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아까 발견됐던 거 보면 이제 불법 채증 장비부터 뭐 저기 해가지고 쭉 이런 것이 가는데 한강호 노동자가 죽게 된 배경 처음에 없었던 CCTV가 막 설치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는 그 조합원들에게 사측 관리자가 전화를 해서 너 지금 거기 가면은 안 된다. 거기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라. 이 전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몇 시 몇 분에 노조 사무실에 가고 그다음에 뭐 가는 모습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직접 전화 와서 알고 전화하니까 그 이후에 또 드러났던 것이 이제 몰래 카메라가 드러났었던 거죠. 콘센트 작은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가정용 이렇게 코드 꽂는 이 콘센트 구멍이 돼지코가 두 개 있으면 가운데 볼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볼트 안에 렌즈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탈의장을 비추고 있거나. 근데 이걸 왜 찾게 됐냐면은 사측이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 저질렀다고 뭐 저기면서 증거 사진을 내미는데 이 캡처한 사진 갖고 그 현장을 계속 찾다 보니까 몰래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정말 그 스파이보다 더 심했던 부분들 저희가 발견한 그 채증 장비만 해도 회사에는 곳곳에 대형 화분들이 있죠. 그 화분 뒤에 이제 몰래 녹음하는 녹음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거의 국정원 수준입니다. USB 초소형 그 USB 녹음기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법정 가가지고도 너는 왜 그 USB 녹음기를 개인적으로 샀냐 회사가 사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괜히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버가 다 써 있어요. 녹음기마다. 얘네들 저기 해가지고 1번, 2번 뭐 저기 써 있고. 그건 개인 게 아니잖아요. 다 아니죠. 회사 그 자재 관리 번호일 텐데. 그렇죠. 거기에 이런 볼펜에 동영상 녹음되는 것. 또 제가 들은 건 확인하는 못했지만 들었던 것은 시계, 안경, 목걸이에도 있다는 제보를 들었었어요. 정말 이 단추까지. 우리나라 몰래카메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지금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렌즈가 밖을 향하게 작업복에는 여기 거의 다 포켓이 있죠. 여기에 꽂고 다니는 거 일상적으로. 그러면 관리자들이 현장 들어갈 때는 동영상을 틀고 현장을 들어가요. 그럼 이것에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없었던 게 채증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없는 게 또 촬영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디 갔었냐 추궁하게 되는 거고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화장실은 5분이면 되는데 그 이상 있다 해서 임금을 삭감을 해요. 물 먹으러 가는데도 왜 동의를 안 구하고 허락을 안 받고 자리 이석을 해서 물을 먹으러 가느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관리자들이 제보를 해주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뭐 재판에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사측에는 그 12조, 몸빵조, 체증조가 있대요. 지금 대놓고 체증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측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해서 현장을 딱 들어가면 관리자들이 쭉 막아서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관리자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관리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시비 걸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참 단순하기 때문에 뭐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입을 통해서 뭐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체증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시비 건 내용은 그 체증 자료에서는 빠져요. 그러니까는 관리자한테 이제 뭐 어떤 명령이 따르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회사에 뭐 어떤 걸 뭐 해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해고의 어떤 빌미로 삼아 해고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해고 사유보다는요,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요. 아, 정말. 바로 다 아까 얘기했던 노동법이나 뭐, 노동자를 위한 법이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측이 외쳤던 게 법과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억울한데 가가지고 증거자료 저기면은 검찰이 기소를 해요. 벌금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이 사람 범죄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한강훈 노동자가 11차례였어요. 최고 많이 받은 노동자가 50건이 넘어요. 한 사람이. 작년 한 해만 아산 경찰서에 접수된 아산 공장에 있는 고소고발 건수만 해도 130여 건이 넘었어요. 제가 그 중에 조사 받게끔 저기 해가지고 경찰들하고 변호사하고 저기서 했던 것만 60여 건, 70여 건을 조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는 무슨 교도소 안에서 맨날 폭력 일어나는 조직 폭력배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지금 뭐든지 건수만 잡으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인성과 정말 이 회사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정말 그 삶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직접 촬영했던 관리자들이 직접 고소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사측한테 그 자료를 다 주게 되면 사측에서는 그걸 전담하는 법무팀이 있어요. 거기서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이 관리자는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고소인 조사하고 진술서 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아산경찰서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고발한 사람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도 모르고 그냥 법원에 써준 거 그냥 하니까는 그냥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합원들 심리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12, 13, 14는 그렇다 치고 2015년도에 조합원들 우울증, 고위험군이 43%가 넘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정신과 치료가 됐던, 입원을 해야 됐던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여서 국회에 가서 제발 우리 조합원들 죽지 않게끔 해달라고 토론회도 했었고 아산시에 찾아가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한강호 노동자가 죽게 된 배경이 좀 있었고요. 그럼 조합원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한 노동자에 대한 예를 들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체증에 의해서 검찰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 선고를 받았죠. 확정. 보통 이제 벌금들이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많게는 제가 최고 많이 받은 게 500까지 받았고요. 일반적으로는 200, 300, 적게 해야 100만 원, 150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벌금은 바로 내야지 또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이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좀 남는 거고. 그래서 그 노동자가 법정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는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대로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노동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들어갔다 준폐쇄병동으로 나오면서 저랑 밥을 먹게 됐는데 보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노동자가 이야기를 해요. 형, 나 진짜 미친놈이야? 나 정신병자 맞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 시도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것부터 아이들 때문에 못 죽었던 것, 또 병원 내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소리 지르고 경찰 차만 보여도 소리 지르고 뛰어내려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국회 가서 토론회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례들을 취합을 하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모으면서 나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측 관리자가 점심시간에 오는데 얘를 죽이면 이게 다 끝날 것 같다. 내가 얘한테 걸어가는데 몇 발짝이면 되고 내가 얘를 찌르는데 그리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되뇌고 있고 또 한 노동자는 이 관리자가 나한테만 유독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칼을 갈았어요. 근데 집에서만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찔러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찾아와서 나 이러이러기 때문에 휴직계를 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청이든 양재동이든 올라와 있는 이유는 한강원 노동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나 유성기업은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었고 한 명은 죽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받게 해놓고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뭐 그걸 노렸겠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이상은 이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 결코 이 노조에서만의 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오셨지만은 좀 앞으로도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얘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한번 나오셔갖고 뭐 유성뿐만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만큼 정말 큰 것인가 그런 사례집을 좀 소개하시면 어떨까? 네, 뭐 충분하게. 그러면 또 관련돼서 또 취재를 해오시고 나올 때마다 자꾸 뭐 부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취재할 게 너무 많아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좀 앞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저희라도 이제 꾸준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단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고, 그로 인한 장기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 죽음으로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또 한강대교에 올라간 노동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왜 이렇게까지 노조 파괴 노동자들을 죽여가는지 또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논의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죽어가고 있는 또 죽은 우리 한강호 노동자를 편히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부탁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한 것을 왜곡하지 말아주고 감추려 하지 말고 그냥 그것 사실 그대로 심판해주고 재판해주고 처벌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앞으로 그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사례집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정말 재판 과정에서 겪는 그 힘든 과정도 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디어국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영상으로 취재를 하셔갖고 사람들이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헬조선이 그냥 헬조선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도 잘 좀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거와
이 방송은 국민TV 전남 동부지역 협의회가 직접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다시 순천에서 당선된 이유와 호남 민심의 실체를 호남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토크 뭐 준비했는가? 아이, 내가 말빨리 달리는 사람이 내가 뭘? 아이, 경찰관 이제 조직의 실력으로 한번 또. 엄대하지 뛰어난 사람이 해야지. 아니야, 경찰관. 장기씨나. 정보과 형사 잡는 것처럼 한번 잡아버려야지. 이제 돌아요. 샘플이 없어. 안녕하세요, 기범석입니다. 셀프를 잘못 집었네. 정인균입니다. 정인균입니다. 정재입니다. 정동욱입니다. 박광섭이고요. 박준호고요. 지금은 언론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킬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국킬님. 국정원 킬러. 태풍 김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성정이고 저희 회장님처럼 옛날에 광양군이었어요. 광양군 다음날 청년이고. 연수에서 온 주현석이고요. 저는 광양에서 온 정성곤이라고 합니다. 기범석입니다. 지윤숙입니다. 이재연입니다. 정주영씨 대리기사. 이재연입니다. 패스. 형님 말씀은 야권 후보가 갈려가지고 표가 분산돼서 이정현이가 됐다. 요약하면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표를 봐도 지금 두 사람 합치면 7만 몇 표로 이정현 표보다 훨씬 만 표 이상이 더 많은데 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정현한테 표를 줬나? 비례는 국민의당을 겁나 많이 줬어요. 실제 비례표를 보면은. 정이 있어요. 김선동이 포괄진보다 그 사람도 2년 하고 나서 후차 사람 또 뽑아줬어요. 4년 더 해라. 어떻게 2년 갖고 너를 판단하겠냐.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도 2년 하고 나서 보궐 2년 하고 나서 또다시 4년을 또 했어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2번 한 데는 숫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런 정도 많고 진보적 있으면 많아요. 한나라당 예산이가 돈 이게 아니에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아무 상관없어요. 수천 민심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표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왔다. 유권수가 6만 8천이에요. 이 엄청나게 더민주 후보가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었다. 사실은 유권자들의 민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고 종편의 영향을 받았건 아니면 누가 분석한 것처럼 욕망에 의한 투표를 했건 굉장히 보수성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때 총선 당시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막 꾸렸다는 얘기죠. 거민주에서 조직적으로 그것을 이제 모니터하고 검증해 주지도 않았고 자기 이름은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 놓고 맨 하단부에다가 새누리당이라고 붙여놨었어요. 저를 납사받는 소리 하더라고. 근데 맥힌거든. 자기가 받아온 것이 아니고 아니고 순천시에서 짜가지고 올렸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확보했다.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내렸다는 식으로 현직의 그 프리미엄이. 그렇죠. 그것을 이용한 거죠. 바닥 민심 스킨십 많이 하면서 꾸준하게 돌았던 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순천 순진한 시골 어르신들 비롯해서 순진한 분들이 홀렸다. 조직표가 기득권들의 조직표가 잘 동원이 돼서 뭉쳐서 이정현을 당선시켰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멍청하게 가난한 사람이 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 그 정당을 찍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하고 새누리당은 선별적인 복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혜택이 남들도 받으면은 이 복지 아니잖아요. 나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가 남들이 받으면 나는 받는 게 아니죠. 바꿔라 있어? 아니 그 수급자들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나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그 진리가 있다. 진실이 있었구나.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했다라고 해라. 그리고 만남이 무조건 친절. 뒤에서 코너를 몰리면은 오로세로 일관해라. 호남 민심, 전라도 민심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주 의원이 있었던 말이 뭐였냐면 나 휴가 2년밖에 안 한다.
2년 뒤에 지자체 선거고 다시 도지사 나갈 거고 아니면 1년 되면 대선인데 만약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입각이다. 장관 될 수 있으니까 후배 정치인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딱 한 번만 믿어주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어필을 했어요. 선관위. 탈당하기 전에 더민주안에 들어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야권 지지자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의 선봉에 섰던 분이 주승용 의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비판받고 이 사람 개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개혁해야 되고 뭐 이렇게 청산해야 되고 하는 가장 그 리스트 위에 있었던 사람이 주승용 씨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냐? 난 사실 이게 지역 차별 발언이라고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난 요수 이해 안 됩니다. 우리 순천 뭐라 하지 말아요. 저 이런 사람이지만 저도 같은 여수 시민들이 이해를. 그 스키지 조직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비자들이 멍청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이 결국은 멍청하니까 유권자가 멍청했다. 유권자가 낄ጢ라고 멍청하다. 그러니까 아까 순천하고 똑같은 순천은 더 띨띨하다. 그러니까 낄ጢ이 아니고 멍청하다니까 참말로. 여수 아까 순천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되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홧김에 서방질 다시 나옵니다. 홧김에 서방질 그걸 했는데 희한하게 여수는 이혼했던 전 남편하고 붙었네. 이거 뭔 일이야. 내가 지역도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서울에서 잠깐 내려와서 이제 악수하고 다니고 명함 돌리고 의정활동 보고 한다고 그것만 이제 하고 아예 안 했어. 너무 교만했고요. 이왕구랑 울고불고 한게 다 나왔어. 교만의 극치를 시민들이 심판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지역색이 많이 깨어졌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성과라고 봐야죠. 비례를 더 찍기는 찍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주당이 잘만 해주면은 그쪽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나도 이명박 찍었어요. 네? 나 이명박 찍었어요. 진재동도 이명박 찍었어요. 이런 나쁜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다 찍었다니까. 아니 왜냐면 그땐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없는 걸 보고 그 다 이후에 낙검수 폐기 되면서 이명박 낙검수 저 정치 외교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생활 속에서 정치 외면학과로 살았죠. 모르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명박 찍어요. 모르면 찍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검수를 듣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아니야, 이정현이를 찍으면 안 돼. 이정희가 뭔 말 했는 줄 알아? 이정희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보니까 막상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이정희가 무슨 이상한 막말을 했는데? 세월호 참사 5조.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때 뭔 요상한 막말을 아니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와 닿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하잖아. 일반 사람 모르고 있어. 이정현이가 세월호 때 세월호에 대해서 뭔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그 말 하려는 거잖아. 일반 사람은 세월호 때 뭔 말 한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세월호 때 뭔가 막말을 한 건 알아요. 근데 막상 딱 전달하려니까 뭔 막말했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이정현이 세월호 때 무슨 말을 했어? 그게 인간으로서 할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어떤 법안을 찬성했는지. 아니 근데 우리가 나름 열리가 어떤 법안을 찬성했는지. 누나 제가 아니, 총선 근데- 전에 이정현 낙선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어요. 두 가지. 일반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우리가 없다니까.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짜잘짜잘한 거 요걸 해야지. 우리가 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건 우리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우리가
그 요구하는 우리가 감시도 필요로 하는 중요하죠, 그렇죠. 감시도. 그 공익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역할이 내가 볼 때는 더 중요해. 국민의당이 마음대로 뭐 안철수 대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 밑에 지역의 그 유권자들이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혼자로 자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거든. 더 IM피터에는 유명인도 인기 있는 출연진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인기 있는 방송, 재밌는 방송보다 이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더 IM피터가 더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피터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각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에 관련한 법안은 안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심의가 됩니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임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3당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